거창문화원 주관으로 명의 유이태의 구료활동과 의학문화사적 발굴 조명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2020년 11월 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거창문화원 상살미홀에서 열렸다. 이날 이상준 거창문화원 사무국장의 사회로 일부 개회식에서 구인모 군수 등 내빈 소개를 하고 국민 의례를 하였다. 이어 이종천 거창문화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구인모 거창군수, 유한준 유이태 기념사업회 사무국장 등이 축사를 하면서 일부 개회식을 마무리하였다. 이어서 2부 학술대회 발표회에서 제1주제 조선의 명의 유이태와 오도정신이란 주제로 유성기 동북아 경제연구원장이 하였다. 유 원장은 발표에서 유이태는 1652년에 경남 고창군 위천면 사마리에서 태어났으며 본관은 거창으로 호는 신년당 원학산인 인서 자는 100원이라며 1715년에 사망할 때까지 구료활동을 펼쳤다면서 유이태의 오도정신과 의학사상도 설명하였다. 오도정신이란 바른 길을 걷는 정도, 부모를 공경히 모시는 효도,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시도, 병의 근원을 탐구해 증세에 따라 처방하고 마음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도, 절제를 통해 건강을 관리하는 수도 등의 정신으로 한평생 구료를 실행하였으며 의학사상으로는 원의관, 해민관, 수기관, 의료관, 치병관, 향약관 등의 사상을 갖고 실천했으며 최초의 홍역 치료서인 마린방을 저술하기도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제2주제 조선의 명의 유이태와 허준의 스승이라는 유이태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 발표로 유철호 한의학 박사가 나섰다. 유 박사는 우리에게 드라마 허준에서 스승으로 나오는 유이태는 누구인가라는 물음표를 앞세우며 허구 인물임에도 드라마의 인기를 앞세워 산청군에서는 상품화하여 성공을 거둔 상황이라며 그러나 소설 속 인물을 역사 속 인물인 양 호도하면서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본인이 산청이 고향임에도 산청군에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주장도 하였으나 모두 묵살되었다며 강석진 국회의원의 부인 신효정 여사의 이런 내용의 인물 조명을 부탁하는 전화를 받고 흔쾌히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잘못된 허구의 인물에 대해 바로잡고 싶었다고 열변을 토했다. 2시간 동안의 발표에서 시간은 짧고 할 말은 많은 상황에 12시가 조금 넘겨 문화원에서 준비한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1시부터 제3주제 발표를 했다. 제3주제는 덕우산과 거창지역 약용자원 식물 분포와 역사적 고찰이란 주제 발표로 정재민 국립수목원 연구원이 약용식물이란 사람과 동물의 질병치료에 이용하는 식물 약초라고 한다며 약용식물은 식물 중 약재 생산을 위해 재배하고 있는 작물이라고 정의하였다. 거창군의 지형과 거창군 약용식물, 한국의 민속약용식물, 독이산 약용식물 등에 설명하고 유이태 선생의 저서로는 마린편, 실험탐방서, 인서문결록 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제4주제 조선의 유의태에서 박성석 경상대 명예교수는 유의는 사족 출신으로 유교 철학사상을 체득 실행하면서 의술을 실천하는 의사지만 질병치료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적 의사가 아니라 공명의 도를 가르칠 수 있는 학자의 도를 겸비한 의사를 말하는데, 유의태는 조선시대 유의였다면서 유의태의 학문 세계 예술과 의학사상, 설화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5주제 유의 유적지와 유의태 공원 조성 주제 발표를 박종섭 계명대 국문과 특임 교수는 1980년 위천면 남산리 근곡마을에서 유윤봉 씨로부터 체득한 내용과 남상면 무천리 지하마을 이만호 씨에게 체득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이들의 구전에 따르면 유의태는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고 의학 공부를 많이 하여 기이한 의료 활동을 많이 했다며, 한참 젊은 시절 너무 유명해져서 중국 청나라의 황제에게 초청되어 병을 나사주고 선물도 마다했다고 장황하게 설명하였다고 하였다. 또 유의태 관련된 유적들이 이천면 사마리 일대에 많다며 이러한 곳들을 잘 정비하여 유의태와 관련된 유적지 정비와 공원 조성이 시급하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종합토론 시간에 김윤수 자장의 진행으로 주제 발표자에 대한 토론에서 서유석 경상대 교수, 송희복 진주교육대 교수, 문현식 경상대 교수, 권복순 경상대 강사, 정시균 향토사 연구소장 등이 토론 주제자로 나서 질문하고 방청객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이어 이종천 거창문화원장이 총평을 하면서 마무리하였다. 이날 학술대회는 주제 자체가 모두의 관심사가 뜨거운 만큼 발제자나 청중 등 역시 큰 관심을 갖다 보니 과열 양상을 보인다며, 지역적 갈등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따져서 바로잡자는 의도이니 이해해달라며 김윤수 자장은 진행에서 밝히기도 하였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발표자의 시간이 너무 짧아 할 말은 많은데 시간에 쫓겨서 자세한 설명이 부족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네, 이어서 제3주제 덕유산과 거창지역 약용자원 식물분포와 역사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국립수목원 정재민 연구원을 모시고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국립수목원만 정재민입니다. 제가 오늘 제가 소개될 내용은 덕유산과 거창지역 약용자원식물 분포 역사 고찰이 되겠습니다. 발표 순서 약용식물이나 거창군의 지역, 그리고 거창군 약용식물, 유희태 선생 의서, 그 거창지역 약용식물이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약용식물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넓은 의미로 약용식물이라 하면은, 사람과 동물의 질병치료에 이용되는 모든 식물들을 약용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약초라고도 하고요. 식물의 줄기와 뿌리, 꽃, 열매, 수액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용자원이라 하면은, 그 약용으로 이용되는
약용료는 이용되는 합성 화학적 성분과 분비물을 말하고 그 식용유 독성 식물도 약용식물로 약용식물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C 한 5,000년에서 4,000년 전부터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이용되어 왔고요. 이 시기 끝에는 그 정도 신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약용식물 몇 종 정도 있을까 살펴보면은 전국적으로 한 2,270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한반도에 우리나라 한반도 분포하고 있는 식물 종수가 약 4,140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약 55%가 약용식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약용작물은 무엇일까 살펴보면 약용작물은 그 약용식물 중에서 약재 생산을 위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 식물을 약용작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약용식물에 사용되는 그 부위를 살펴보면 주로 뿌리를 사용하는 식물들은 그 참당귀, 그다음 고봉, 식물은 더덕, 시호종이 되었고, 그다음에 뿌리 줄기를 이용하는 식물들은 그 지향정, 하수, 그 명문동, 텍사 뭐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 줄기를 이용하는 것은 기우사리, 기우사리, 오가피나무, 온나무 등이 되었고, 그 나무 껍질을 이용하는 것은 황백나무, 느릅나무, 엄나무, 계피나무, 그다음에 나무 열매와 종자를 이용하는 것은 흑개나무와 오미자, 산수유, 그 전초, 식물체 전체를 이용하는 것은 익모추와 인진수, 300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장군의 지형을 살펴보면은, 물론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은, 그 장군 경남에서 제서북부에 위치하고 있고, 그 소백 산맥을 경계로 해서 경북과 정북지역 직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의 진안군과 연속된 산지 지형을 이루고 있고, 그 장군의 서쪽과 북쪽, 동쪽은 고산 줄령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서쪽에는 기백산과 근원산, 남도주산이 있고, 그 북쪽에는 덕유산과 대덕산, 수도산이 있습니다. 그 동쪽은 가요산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 반면 중남부 지역은 중남부 전단 평지 지형으로서 굉장히 평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고지형 기후는 연평균 기온이 약 13도씨 되고 강수량은 약 1200mm 정도 되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그 장군 남부의 남부 내륙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 서쪽으로 기백산을 비롯한 금원산, 남도규산, 그 다음에 이게 덕유산, 대덕산을 해서 이 동쪽에는 가해산 줄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중남부 지역은 대부분 평원을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거창 지역의 실생을 살펴보면은, 그 거창 지역의 실생이라고 하면은, 그 냉온대성 식물들하고, 그 다음에 고산 지역에 있는 식물들 혼재하고 있는, 같이 자라고 있는 그런 식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대 지역과 온대 남부 지역의 식물들 완충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가 변화가 되면 모든 식물들이 이동하게 되는데, 주로 기후가 추워지게 됩니다. 추워지게 되면 북부지방에 있는 식물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남쪽 내로 백두대간을 타고 내려오게 되는데, 그게 기후 따뜻하게지면 남쪽에 있는 식물들이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거창이 있는 요 지역에서는 이게 백두대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추울 때 내려온 북쪽에 있는 식물들하고 이게 남쪽에 있는 식물들 올라갈 요 백두대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지역에는 주로 남쪽에 있는 식물들, 북쪽에 있는 식물들이 다 같이混향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역 것들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식물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민속 약용식물입니다. 민속식물이라고 하면은 주로 우리나라 우리나라 민간에서 이용되어 왔던 식물들입니다. 주로 한의학에서 사용했던 식물들이 아니고 민간에서 주로 먹고 살기 힘드실 때 주 식용으로 했거나 주로 약용으로 이용했던 그런 식물들을 우리 민속식물이라고 하는데,
요 최근 그 요차 국립수목원에서 2005년부터 13년 동안에 전국 각 시군 지역을 다니면서 그 각 지역에 각 지역 교주하고 계신 노인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을 통해서 그 지역 구성된 대로 오는 그 민속신화 전통 제식들을 다 수집해서 정리하고 분석해서 만든 책이 되겠습니다. 요 책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민속식물들은 약 1114종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민속 약용식물들은 662종, 식용식물은 약 804종, 그 다음에 관상용, 용제용에서 순서대로 분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약용식물 전국적으로 해서 약용식물을 많이 이용되어 왔던 식물들 어떤 식물이냐 하면은 주로 가장 많이 됐던 게 인고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식물업, 인동동굴, 너름나무, 삽주, 그 다음 은근기 순서가 되고, 그 다음 식용식물로서는 진화물이라고 할 수 있는 참치, 고사리, 쑥, 다래, 두릅나무, 냉이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량 지역, 그 작물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서 많이 이용되어 왔던 민속 식물들 비교해 보면은 그 창군에서 가장 많이 이용됐던 식물들은 산초와 삽주, 다래, 참치, 초피나무, 꿀창문도 있고, 그리고 그 인근 지역의 함양군에서는 삽주, 오미자, 잔대, 질갱이, 고사리, 다래, 또 인근의 합천군에서는 참치, 삽주, 고사리, 피마자, 쑥 등이 되겠습니다. 근데 각각 인근 지역에 있지만 이용되어 왔던 식물들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 나는 것은 각 지역에서 내려오는 각 지역마다 문화 전통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창군은 지역에서 민속식물을 많이 이용한 식물들 살펴보면 약용으로서 가장 많이 이용된 식물들은 국지뽕나무와 삼복사나무, 시오, 쑥, 익모추, 지치, 투꽃, 독화정이 되고, 식용으로서는 곰치, 냉이, 다래, 더덕, 도라지, 요 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물들은 실제로 제가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거창 신은면, 남산면, 가족면, 가북면 이런데 각 지역을 다니면서 각 동네만 다니면서 실제로 제가 조사를 다 한 것입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분석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유산 약용식물의 분포를 살펴보면, 우선 덕유산 지형을 살펴보면, 덕유산은 백두대간의 주 능선 중에 능선 포함되어 있고, 덕유산 주봉인 덕유 주변 항적봉 같은 게 1600m, 남덕유산은 1500m의 높은 고산 줄령이 되겠습니다. 덕유산 식물은 약 549종이 됩니다. 2005년도에 조사된 논문이 약 549종이 되었고, 남덕유산은 510종입니다. 덕유산 식물들을 갖다 해발고비로 법포에서 살펴보면, 600에 700m에서는 주로 전나무, 노각나무, 개비자나무 쪽이 있고, 800, 900에는 전나무, 잣나무, 개비자나무, 1000m에서는 노각나무, 거제수, 다람나무, 1200에서는 거제수나무, 물들매나무, 까치박다, 그리고 1400, 1600 사이에서는 가뭄비, 구상나무, 주목, 마가목도, 우리나라 백두대간 능선에 나타나는 주로 추운 데 사는 식물들이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덕유산 약용식물은 1972년도 육창본 선생님이 덕유산 약용식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약 360종이 분포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덕유산 식물이 전체 549종이라 그러면 덕유산에 있는 식물 중에서 약 60%가 약용식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이라고 하면은 초본으로서는 천마와 개시오, 시오, 고본, 속단, 지등이 되고, 그게 목본식물로서 만명초와 마가목 덕이 되겠습니다.
그 식물 사진을 살펴보면요, 천막 어떻게 선만한 남초과 식물인데 요 뿌리 줄기를 이용하는 굉장히 귀한 약재가 되겠습니다. 요 약재들은 주로 천만 같은 경우는 그 대구산 계곡에 주로 계곡에 전에 대60년대 이전에 화전미들이 살던 동네 그 말 주변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족돌풀이면 족돌풀 세신이라는 그 약재 미용으로 이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작약, 장락이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 복분식물에서 만병초는 그전에는 덕유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만병초도 많이 채취가 많이 이루어져서 실제로 지금은 만병초 대부분 없어지고 거기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그 위에 마가모, 그 황백나무. 사진을 보다시피 황백나무는 그 나무 껍질을 벗기게 되면 안에 내피가 굉장히 노란색으로 보이는데 껍질을 노릇해서 되게 그리고 황계피 나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다 나무고요. 다음에 기백산의 식물 분포입니다. 기백산은 것도 해발이 1450m인데 그 장군하고 함양군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는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기백산의 식물은 요놈은 2018년도에 발표되었는데 649종 기백산 분포한다고 되어 있고 그중 약용식물이 350종입니다. 기백산이 덕유산보다는 식물 종수가 많은 걸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기백산이 더 많은 게 아니라 덕유산은 순수하게 덕유산에만 있는 식물들이 조사가 된 거고 기백산은 그 기백산을 포함해서 그 주변에 농경지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그런 식물들 포함돼서 좀 더 많은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약용식물로서는 관중과 활나무, 삼개불 주머니, 고본, 숙광등이 되고 그 목본으로서는 드럼나무와 겨우사리, 그 오미자, 다람나무 등이 되겠습니다. 이 식물 간중이 되어 있는 간중 고사리 종류의 고사리 일종인데 이 식물의 뿌리가 요 식물 뿌리를 파보면은 감자 같은 게 달려있습니다. 감자는 그 뿌리를 관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속단이고 용담, 진범 등이 되고요. 다음 느릅나무와 느릅나무 꾸지뽕나무, 개우사리, 오미자 등이 되겠습니다. 이 식물들은 기백산만 있는 게 아니라 덕유산이나 덕유산에서 인근에 대부분 산들이 다 있는 그렇지만 기백산은 주로 대표적인 식물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해산의 약용식물입니다. 가해산의 지형은 그 창군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가해산의 정상은 1333m, 그 다음에 그 창군에 인접해 있는 두리봉 같은 경우는 1133m 아주 높은 지형이 되겠습니다. 가해산 약용식물은 가해산체 식물은 약 613종이 되었고 그중 약용식물은 325종이 되는데 그 대표적인 식물자 하면은 지치와 천막, 관중, 개해양, 속담 등이 있고 그다음 참비살나무, 딱총나무, 상계름나무, 소태나무 등이 되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개해양이라는 식물은 굉장히 귀한 약재이면서 주 바위 끝에 붙어 삽니다. 그리고 저 하얀 점에 백지라고 하는 뿌리대, 자초라고 하는 지치, 그리고 큰 종이 등이 있고요. 그 참비살나무, 삼계름나무가 있습니다. 삼계름나무는 주로 벌나무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삼계름나무는 가해산뿐만 아니고 기백산이나 금원산, 덕유산 중에도 넓게 분포하는 종입니다. 그리고 시나무, 딱총나무는 되게 시골목이라서 삐를 다쳤을 때 주로 사용하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이태 선생님의 의서에 관해서 살펴보면은, 물론 그 전에 오전 주제에서 여러 번 발표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생략하겠습니다. 유이태 선생님이 쓰신 저서 중에서는 직남아 있는 게 맞은편하고 실험 단방에서 인석 문균형이 3건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그중 실험 단방서라는 책에 살펴보면 이 책들은 주로 이제
주로 처방전화 본초 자료들이 많이 실은 책이 되는데, 먼저 두통치료에 사용됐던 식물들은 주로 요거는 주로 요 책에 실린 처방전이 되겠습니다. 두통치료는 오동나무 열매를 삶아서 씻거나 머리를 감고, 그다음에 뽕나무와 척백나무, 상추나 열매 등을 베개를 만든다. 그다음에 독고마리 열매를 가루를 보겠는데, 요 식물 독고마리, 요 밑에 사진이 독고마리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귀, 전궁, 백지, 창출은 요 식물 삽주의 뿌리를 창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맹문동 새신의 달에 마신다. 그 당귀와 백자야 전궁 가루를 만든 환호를 복용한다. 그리고 창주와 버드나 기능나무 술을 비싸서 복용하고, 비 맞은 참나무 잎을 달에 마신다. 버드나 머리를 감으면 머리 싸서 땀을 낸다는 처방전이 있습니다. 다음은 눈치료에 사용된 처방전입니다. 단풍나무 잎을 진하게 달여서 사용하고, 또 초피나무 수피를 초피는 다른 약적으로 달여서 사용한다. 그 뽕나무 잎을 달여서 눈을 씻고, 그다음에 뽕채물을 손목에 걸어서 눈을 씻는다. 그 율무 가루를 찹쌀가루로 죽을 써서 복용한다. 이런 처방전이 있습니다. 다음은 코치료입니다. 코치료는 그 흰 봉숭아 줄기와 잎을 달여서 복용한다. 코피가 날 때는 생지황과 저짝에 목당, 커피, 당귀 등을 달여서 복용한다. 띠 뿌리를 달여 복용한다. 이 띠는 뭐냐면은 우리가 되게 쉬워지면 되게 띠풀이라는 거예요. 띠풀. 요 띠풀이라는 식물인데 요 뿌리를 따서 복용한다. 요 식물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쇠신이라는 식물이에요. 쇠신. 그 다음에 이거는 생지황의 뿌리를 뿌리에 삶아서 말린 게 숙지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 상처에서 살구시 저벌리에서 바른다. 그 코 막히면은 쇠신과 생강가루를 깨서 코 속에 넣는다. 이런 처방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치료에서는 반디지치 잎을 찧어서 붙인다. 반디지치는 지치과의 식물인데 요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대추나무 가는 뿌리를 달여서 먹는다. 그리고 송진 가루 양치를 하면 치아가 튼튼해진다. 그 풍치에서 향부자 가루를 내야 한다. 요 식물이 향부자라는 식물이겠습니다. 요 식물의 뿌리를 향부자라는 약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추와 풍치에서는 그 제신과 오배자를 따라서 많이 들어요. 요 사진 오배자나무가 된 붕나무에 붕나무 잎에 달려 있는 그 벌레집을 갖다가 우리가 그걸 오배자라고 부릅니다. 그 치통에 팽자를 잘게 잘라서 다른 먹는다. 다음 손치료에서는 종기에 국화잎을 붙인다. 손가락 종기에 있는 홍시나 생강, 곡강을 붙인다. 그 손톱이 아플 때는 피 맞아 찧어서 싸맨다. 상처가 나면 당나무 잎을 가루를 내어 붙인다. 그 손톱이 몽골에 생겼는데 전남성을 직접 가서 붙인다. 요 식물이 전남성이 되어 있고, 요 전남성 뿌리를 요 전남성 식물 뿌리를 전남성이라 해서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발치료 처방전이 되겠습니다. 발이 붓고 통증에는 개분무리를 소금에 절여 붙인다. 요 식물이 그게 개분무리라는 식물입니다. 그 발에 멍이 들 때에는 반전 익은 감을 잘라서 붙인다. 그 가시가 박히면은 뼈를 잘라서 붙인다. 그리고 발바닥에 가려우면은 약수걸 탈경기를 쏘인다. 그 발 뒷부분 갈라지면 댕댕이동 열매를 쪄서 붙인다. 요 식물은 댕댕등굴이고 요게 댕댕등굴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더 많이 자주 게 많이 있는데 제가 역시나 항상 여기 가면서 소개해드리고, 제 강의의 어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그래서 창군 식체인가 약용식물에서는 살펴보면은, 그래서 그 창군 지역은 지형 덕유산에 기반해서 가해산 둘러서 고산 줄령하고 둘러싸여 있고, 그 창군 식체는 아한대와 온대나무 식물들 완충시되어 있며, 그 다음 민속 약용식물로서는 구제뽕나무, 삼복사, 지호, 시호와 쑥, 익모, 조청의 22종들이 주로 많이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 덕유산 야구식물은 1000만 만명조 시호등이 있고, 그래서 기백산에는 관중, 너름나무, 속독, 뭐 이런 약 350종, 그 가열산의 야구식물은 지치와 참빗살나무, 개회강 등이 약 325종 있고요. 그래서 유익재 선생의 월서는 이제 3권이 남아 있는데 주로 본초와 처방 지식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고, 그 결론적으로 이제 덕유산과 거창 주변 지역이나 이게 이런 이게 어제 단계에 있다시피 굉장히 많고 다양한 그 야경 식물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익재 선생님이 사용하셨던 이 식물들은 대개 덕유산 거창 지역에 있는 식물들을 대부분 다 이용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4주제 조선의 유의 유이태란 주제로 사단법인 동서문화연구원 원장이시며 경상대 박성석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의자를 마련해 줘서 앉아서 좀 불경스럽지만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PPT 자료를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 화면을 보시고 그렇게 발표를 들으셨는데요. 저는 그냥 원고를 읽으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경상대학교에서 평생을 밥을 벌어먹고 산 사람인데 1991년부터 2014년까지 경상남도 문화재위원을 했습니다. 그때에 산청에서 박물관을 하나 만든다고 해서 그 박물관을 등록을 하려고 하면 문화재위원들이 가서 심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박물관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등록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박물관을 인가해 주는 것인데, 산청에서 약초박물관인가 무엇인가를 만들면서 저희들이 이제 심사를 갔습니다. 박물관 입구에 들어가니까 이상한 동상이 하나 서 있었어요. 갓을 떡 쓰고 머리 위에는 어린이들 만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동그란 태를 하나 붙여놨습니다. 죽은 사람 표시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그분이 유의태 동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읽어봤더니 그 당시에 소설 아니 연속 그 허준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의태라는 사람은 자기 제자인 허준을 위해서 자기 몸을 그 뭐라 합니까, 자기 시신을 뭐 요즘 말로 하면 기정이죠. 그래서 허준이 자기 몸을 해부를 해가지고 아마 그게 내 기억으로는 위암인 것 같아요. 위암을 치료하도록 해준 그런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전에도 그런 발표가 많았습니다만은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후학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정확한 역사의 그 현장이라든가 또는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아까 우리 유철호 박사님께서 유이태와 유의태에 대해서 산청군에서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단히 공감을 하면서 당시에 이걸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비에다가 글을 새긴 사람이요, 아마 부산에 있는 어떤 대학 교수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와 그리고 창작물을 구분을 못해가지고 이런 걸 써놓았나 싶어서 약간 한심한 마음이 들었고,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조건부로 저희들이 허가를 해줬습니다. 고치기로 하고. 그런데 수년 뒤에
그 경상대학교 국문과 교수 중에 화계에 사는 분이 계시는데 그 고쳤나니까 안 고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얼렁뚱땅해가지고 박물관 허가가 났나 봐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또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까지 춘향이가 실제적인 역사적인 인물인 줄 알았어요. 남원에 수학여행을 갔던데 광안루가 딱 있고 춘향이 무덤도 있고 그래서 춘향이가 이 남원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춘향이는요 실제적인 인물이 아니고 역사적인 소설에 나오는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제가 중학교 때 남해에서 공부 1등 했습니다. 남해 중학교에서. 그래가지고 제주가 아깝다고 우리 아버지가 진주고등학교 가라 그래서 진주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해 군에서 저희들이 시험처가 들어갔거든 중학교에. 그때 들어갈 때 제가 1등으로 들어갔어요. 제 자랑 같지만. 그런데 공부 1등으로 하니까도 역사와 소설을 구분을 못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고 또 요즘 전라도 가면 한수를 떠뜹니다. 광주 옆에 가면 장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홍길동이가 저 동네 사람이라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홍길동 축제하고. 저는 그래서 산청에서 유의태 축제를 하든지 마든지 관계없습니다. 다만 그 창에서 유이태와 유의태는 다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저는 그분에게 감히 이런 칭호를 드리고 싶습니다. 유이태 백화사전이라고. 누군지 아시죠? 바로 이 책을 쓴 유철호라는 분입니다. 유철호 박사님. 한번 더 써보세요. 소개 좀 하겠습니다. 네, 이분입니다. 유이태에 대한 것은요, 이 책 안에 다 있어요. 누가 무슨 발표를 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발표를 해도 유이태에 대한 것은 이 책에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한번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발표하고자 하는 것도요, 따지고 보면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발췌해가지고 요약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다 한꺼번에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이 부분은 당신이 좀 소개해 주세요. 이 부분은 당신이 소개해 주세요 해서 우리가 이걸 하게 되는 발표를 하게 된 것 같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연구를 제가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중복된다는 것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제가 제 이 발표문을 요약해서 읽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지금까지는 눈을 뜨시고 앞에 화면을 보셨는데 눈 감으시고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피곤하신 분은 식곤증이 올 때가 됐으니까 주무셔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해진 시간 내에 반드시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빨리 마쳐야 돼요. 길게 하면 재미없습니다. 흔히들 유이태를 유의라고 하는데 먼저 유의로서의 유이태에 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유의는 사족 출신으로서 질병치료관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직업적 의사가 아니라 공자와 맹자의 도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유학자로서 의술을 겸비한 의사를 말하는데 유이태는 조선시대의 유였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고구려의 시의, 백제의 의학서를 비롯해서 신라에서는 의원 양성기관인 의학이란 교육기관을 통해서 수준 높은 의사들을 많이 배출했다고 합니다. 고려시대에 오게 되면 중국에서 성리학이 수입되고 그래서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이 상당수의 유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에는 백성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제왕의
필수적인 통치 이념이었고 또 의학은 지식인의 중요한 덕목으로 인식되어서 유의에 의해서 의학 서적이 간행되고 또 편찬되었던 것으로 봅니다. 유의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이태의 경우는 자신이 어렸을 때 질병에 걸려서 처음에는 유학 공부를 하다가 그것을 접고 이제 의서를 공부하게 되었다 하는 것은 다른 분들이 많이 발표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유이태의 학문 생애는 과연 어땠느냐? 유이태는 유의였기 때문에 유학과 의학 두 가지 분야를 다 공부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렸을 때는 유학을 공부했다고 하는데 그 어떤 선생님에게서 배웠나 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집안에서 공부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가 죽어서 이제 유이태 선생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조문을 보내온 많은 유학자들의 이름이 유이태 유고에 수록되어 있고 또 그 유이태 행장에는 99명의 유학자 이름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상당히 많은 그 유학자들과도 상당한 교훈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이태는 그 질병이 없는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독학으로 의술을 터득한 인물로서 유이태에 대한 의사가 된 경위라든가 또는 그가 어떻게 의술 활동을 펼쳤는가 하는 것은 그 가문에서 전해지고 있는 설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유이태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였고 효심이 깊었다고 합니다. 화창한 어느 봄날 유이태가 책을 읽다가 뒷동산으로 바람을 쐬러 갔는데 양지바른 쪽에서 잠이 들었고 꿈속에 100벌의 노인이 나타나서 보서 한 군을 보여주며 너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너의 성품이 어질고 효성이 지극하여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부귀하거나 재물을 탐하지 말고 병자들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병치료에 정성으로 힘써라. 그러면 너희 명성은 후대까지 길이길이 전해질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꿈속의 백발 노인이 전해준 말이 생각나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머리맡에 두터운 보서 한 군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책을 집에 가지고 돌아와 읽어보니 지금까지 자기가 공부했던 책들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의술에 관한 내용들이었고 그때부터 유이태는 쉬지 않고 그 책의 내용들을 수년 동안 읽고 공부해서 병에 관한 것은 모르는 것이 없게 되었고 유이태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들었으며 그가 지어준 약을 먹은 환자들은 모두 병이나 전국적으로 그 명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유이태의 의술은 마침내 중국에까지 알려져 청나라의 황제의 병을 고치기 위해 중국에 초청되었고 청국 황제의 병을 고친 유이태는 황제가 제시한 벼슬과 재물도 사양한 채 고향으로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설화는 유이태가 어떻게 의사가 되었고 또 어떻게 의술 활동을 펼쳤고 하는 그의 삶을 보여주는 설화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이태의 학문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이태가 태어난 거창군 위천에는 남명 조식 선생과 교류한 인훈이 살았는데 그는 유이태의 7대조 유귀순과 6대조 유관의 묘가를 지은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597년 정유재란 당시 황석산성 전투에서 순절한 유이태의 고조부 유명예는 남명의 제자 정인홍의 사살을 받았다고 하는데 남명 조식가의 그 선생의 황맥이었다. 말하자면 또 정중은이라는 사람도 유이태와 상당한 교분이 있었는데 그가 유이태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행장을 지어 보내온 인물입니다. 이런 사실들로 미루어 보면 유이태의 학문 계보는
남명조식 선생, 그 제자 정인홍, 거기에서 유명계, 그렇게 유이태로 이어진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나 산음이나 함양이나 이런 지역에 살고 있는 남명학파 영향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굳이 유이태의 학문계보를 따진다면 그는 이쪽 지역을 대표하는 남명조식 선생 학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에 전해지고 있는 유이태의 저서는 아까도 많은 분들이 발표해 주셨는데 맞은편, 인서문결록, 그리고 또 실험단방 등등 7편의 저서가 전해진다고 다른 분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이태의 의술과 의학 사상하는 건요, 다른 분들이 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 오도도 이야기했고 등등의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는 병자를 자세히 살펴서 병의 정세를 파악하고 환자를 대할 때에는 신소관계나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았고, 사람들이 병에 대하여 물으면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응대하였다고 합니다. 물 한 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요, 울산에서 병원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다 병원에 가보셨죠?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의사들도 10명 중 한 5~6명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1시간 내지 2시간 기다리고 있다가 의사하고 몇 분쯤 만나고 나옵니까? 다 5분 안쪽이죠. 의사는 환자 말 들어보도 안 합니다. 그냥 착착착 지만 해프고, 아마 세상에서 제일 불친절한 사람이 의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보고 니는 그리 하지 마라 하면서 환자가 들어오면 데리고 이야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해라. 그런데 잘 안 되나 봐요. 대단히 피곤한가 봅시다. 피곤한가 봐요. 자꾸 이야기를 시키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은 그 사람들의 기다렸던 환자의 심정도 이해해라.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런데요, 유이태는 그때 조선시대에도 모든 환자들의 이야기를 참 듣고 아주 환자들 이야기 듣는 게 친절한가 하면, 여러분들 병원에 의사한테 가면 하고 싶은 이야기 많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의사는 내 말 들어보도 안 합니다. 됐어요, 나가보세요. 그거 끝입니다. 종호짜리 한테 간호사 불러가 쭉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이태는 그런 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의 역대 왕 중에요, 그 세종대왕, 의방유치라고 하는 의학 백과사전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간행하게 했던 세종대왕과 함께 의술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의사가 아마 세조였다고 합니다. 세조. 세조는 그가 즉위한 지 9년째 되던 해에 그 의약론을 자신이 직접 저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직접 저술한 그 의약론에다가 이제 당시에 그 유명했던 세종 시절에 의방유치에 그 함께 참여했던 학자 중에 몇 학자가 있습니다만 임원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 의학론에 주회를 붙여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 자기가 쓴 의학론이라는 책이 상당히 내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라 그 의술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인정해 준 책이다 하는 것, 그런 그 이른바 요새 같으면 추천서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 의사들이 인정해 준 책이다 하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의학론 가운데는 의사의 종류를 8종류로 분류를 해놨는데, 그 중에는 사기꾼도 있고 돈벌이에 필요한 놈, 돈만 벌려고 하는 의사들 종류가 좀 많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신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심의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환자의 마음을 항상 편안하게 하여 그 병자가 원하는 것을 따르는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의태는요, 의사들 가운데 세조가 분류한 8종류의 의사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인 심의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서문견록에 보면 이 책이 자신의 집안에서 그의 후손들만을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병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것이 자신의 마음이며 뜻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건 유의태는 심의, 그러니까 환자를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 인정많은 의사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의태의 의학 사상은 그 유승기 박사께서 다 발표하셨고,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는 환자들을 대할 때에 내하고 친하고 안 친하고 또는 빈부나 귀천이나 관이나 민이나 구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힘없고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들 편에서 의술을 펼친 의사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의태와 관련된 설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요, 이 전공 과목이 그겁니다. 옛날 이야기하고 이런 거 쓸데없는 시시끌렁한 이야기하는 그게 전문입니다. 민소가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의학 설화, 옛날 이야기죠. 유의태에 관한 설화는 앞에 유철호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가에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한국구비문학 대결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만큼 두꺼운 80건을 만들어가지고 그 뒤에 또 다시 정보를 해냈어요. 거기에도 전하고 있고, 어쨌거나 지금까지 체록되어 전송되고 있는 것이 약 70여 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딱 3편만 골라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왜 3편만 골랐느냐 하면 제가 가장 설명하기 좋고 제 마음에 딱 드는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건 설명하려고 좀 힘들더라고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먼저 마음병 약수트입니다. 어느 집에 머슴이 있었는데요. 그가 찬샘이라고 하는 샘에 가서 물을 마셨는데 그때에 자기 머리를 뒤에 땡기려는 게 물을 엎드리니까 그게 물에 비쳤겠죠. 그래서 그 물을 다 먹고 일어서니까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땡기 그림자가 없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물을 마실 때에 내 뱃속에 뱀이 들어갔구나. 그래서 자기 뱃속에 뱀이 있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이른바 마음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머슴은요, 이제 유의태가 유명한 의사라는 말을 듣고 찾아갔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뱀이 내 뱃속에 있어서 죽을 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의태가 그 머슴을 데리고 가서 어디로 갔겠습니까? 찬세미를 다시 그 머슴이 물을 먹은 세미로 데리고 가서 엎드려서 물을 마셔봐라 하고 엎드리니까 그 머리가 물에 또 비친단 말이에요. 그러자 유의태가 야, 너 입에서 뱀이 나왔다 그지? 이렇게 하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머슴은 이제 내 뱃속에서 뱀이 나갔구나 하고 서서히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설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하찮은 머슴의 말, 머슴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신분이 낮은 계층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듣는 유의태의 심의로서의 자세. 그렇죠? 아까 빈부귀천.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유의태는 신분의 고하를 따지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 그 머슴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어요. 아까 말했죠. 우리 병원에 가면 의사들 내 말 안 듣잖아요. 환자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유의태는 그
그 환자의 말을 그대로 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듣고 그 다음에 무엇을 찾아냈어요? 아,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병의 원인을 찾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현대의학에서도 환자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의사가 어쩌면 그 발병 원인을 쉽게 찾아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처방을 내린 것이죠. 그러고 난 뒤에 그런 약이나 침구, 침이죠. 그런 것을 이용을 하지 않고 그 병을 고친 겁니다. 다양한 심리요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에 천년두와 만년수라는 그런 이야기가 설화가 있습니다. 전라도 땅에요,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자기 어머니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들어보니까 아, 경상도 땅에 유이태라는 아주 신통한 의사가 있다더라. 그래서 그 아들은 자기 어머니를 업고 지리산을 넘어서 여기 유이태가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니까 유이태가 말이죠, 그 자기 어머니를 진맥해 보더니 아, 이건 약이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하는 거였어요. 기가 찰 일 아닙니까? 그렇지만 의사가 병이 없다고 하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어머니를 업고 다시 산을 넘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산마루에 왔을 때에 산꼭에 오니까 자기 어머니가 야, 내 목이 마르다. 물 어디 좀 먹을 게 없느냐. 산꼭에 물이 있을 까닭이 없죠. 그래서 이 젊은이는 이래 산을 쭉 찾아다가 어느 바위 밑에 가보니까 밥그릇만한 그릇에 물이 고여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물은 보니까 아주 더러웠어요. 그러나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 물을 갖다가 자기 어머니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신 자기 어머니는 신통하게도 그 다음부터 아픈 기운이 없어지고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이태는 이 아들은 이제 유이태한테 따지러 갔어요. 뒷날 한참 얼마 후에. 당신 말이지 그때 이야기하기로는 이 병에는 약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 그대로 나았다. 당신 엉터리 아니야? 이렇게 따져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이태가 말하기를 이것은 약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해골에 고여있던 우리 약인데 이 약은 하늘이 낸 효자, 출천지 효가 아니면 구할 수 없는 약이라서 당신은 그 약을 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없다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약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는 뭐냐면 이 아들의 효심에 감복한 하늘이 산속의 바위 밑에 있는 해골 속에 담겨져 있는 약수를 마실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설화는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형태로 전해지고 있는 효자설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효행설화. 그래서 이 효행설화에 유이태 이야기가 더 보태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산청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던 유이태의 명성이 전라도까지 전해졌으니까 아, 유이태가 대단히 유명한 의사였다. 당대에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설화는요. 그 다음에 또 자기의 병든 어머니를 요새 같으면 뭐 잘 오겠지만 전라도에서 지리산을 넘어서 경상도까지 업고 왔으니까 여기 그럴 만한 사람이 잘 있겠습니까? 대단한 효자잖아요. 말에 태워온 것도 아니고 가마에 또 싣고 온 것도 아니고 걸어서 업어서 업고 왔으니까 대단한 효자였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그랬지만은 유이태는 처방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왜냐하면 처방을 가르쳐주면 이 젊은이는 더 실망할 것 아닙니까? 실망이 거기다 어디서 천년된 해골에 만년된 물을 어디서 구합니까? 못 구하죠. 그래서 이 청년에게 실망감을 안 주려고 했던 거예요. 네가 효심이 지극하면 하늘이 너를 도와줄 거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거죠. 자, 이 설화의
이 설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효행설화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효자 이야기는요, 유교적인 효 사상이 중요시되는 우리 전통사회에서 백성을 가르치는 훈육의 도구로도, 훈민의 도구로도 자료로도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여러 문헌에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 이 효행설화입니다. 이 효행설화의 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병에 필요한 약이 없는데 천우신조 하늘이 도와가지고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처럼 하늘이 도와서 약을 구해 병을 낫게 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주 용한 의사를 만나서 병이 나았다 하는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유이태와 관련된 효행설화에서는 결국 천우신조로 병이 나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구렁이의 보은, 은혜 갚은 사침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유이태가 어느 날 창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책을 읽고 있는지 시골에서는 모르겠지만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문으로 쑥 들어와가지고 입을 벌려 보이면서, 구렁이도 그때는 말을 했나 봐요. 옛날 이야기는 말합니다, 구렁이도. 내 입에 입을 쭉 벌리면서 내를 좀 고쳐달라 하니까 보니까 여기 구렁이 이빨 사이에 비녀가 하나 꽂혀 있었더랍니다. 그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사람 잡아먹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구렁이에게 이놈아, 다시는 너는 사람을 잡아먹으면 안 된다고 처음에는 안 고쳐주려다가 그 병을 고쳐주었답니다. 그러니까 며칠 있다가 구렁이가 지 새끼들을 데리고 유이태에게 와가지고 은으로 된 침을 9개를 주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이 침으로 치료를 하면 모든 병이 다 낫더랍니다. 만병통치 침이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침을 사람들은 뱀사자의 사와 침자의 침을 써서 사침이라고 했는데, 이 사침도 유이태가 세상을 떠나자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설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결국 이런 류의 설화를 보은설화라고 합니다. 은혜를 갚은 이야기예요. 주로 이 보은설화는 동물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람은 은혜 갚은 사람이 별로 이야기를 안 나와요. 그런데 동물들은 많아요. 길을 가다가 어떤 선비가 호랑이를 만났는데 호랑이가 입을 쩍 벌리고 살리달라고 해서 보니까 그 안에도 비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뽑아주니까 호랑이가 고맙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자기 등에 태워가지고 보물이 있는 곳에 가서 보물을 찾기 위해서 부자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길을 가다가 아이들이 잉어를 잡아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어서 그 잉어를 살려주었더니 그게 잉어가 뭐냐 하면 용왕의 아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잉어가 자기를 살려던 은인을 용궁으로 데리고 가서 부자가 되게 해주는 보물을 주어서 부자가 된 이야기. 그 외에도 우리는 잘 알죠. 흥부정. 부러진 제비다리를 고쳐주고 박씨를 얻어서 부자가 된 흥부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 초등학교 책에 나오는 까치 이야기 나오죠. 구렁이에게 새끼가 잡혀 먹으려는 까치 새끼를 구해주었는데 그 선비가 한 구렁이에 죽게 되었을 당시에 뒤에 산에 있는 절간에 종이 울려서 선비가 살아났다는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 그 외에도 뚜꺼비와 진해 이야기도 있죠. 뚜꺼비를 먹여 살렸더니 훗날 진해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뚜꺼비가 이겼던 그런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보론설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동물감에 많아요. 동물과 관계되는 게 맞는데, 이 보론이라는 관념도 우리 민족에게는 오랫동안 현실 세계의 도덕적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동물을요, 사람 이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까지 생각하게 된 거죠. 우리 속담에 있죠.
머리 검은 짐승은 구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사람이지요. 사람은요, 구해주면 때때로 배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물들은 절대로 배신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동물이 배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배신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신의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 이야기도 그 유이태의 그 신묘한 침술이 결국 동물보건설화와 합해진 이야기라고 있다가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 사침, 뱀침에 대한 이야기도 유이태가 대단한 명의였다. 그 다음에 동물까지도 살려주는 어떤 사람? 예, 미물까지도 살려주고자 하는 그와 같은 생명 존중의 인술, 의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생명 존중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 동물의 생명까지도 살려준 유이태의 인술, 그리고 그의 신묘한 침술이 만들어낸 그런 설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유이태와 관련된 70여 편의 설화들을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가장 설명하기 쉬운 그 3편을 골라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는 부족하지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제5주제 명의 유이태 유적지와 보원 조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계명대학 국문과 박종석 특임 교수님을 모시고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 여러분들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는 제가 발표를 하려고 했던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가천 동호학인 박성석 교수님께서는 제가 취재했던, 제가 조사했던 그 설화 내용들을 그대로 다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발표할 시간이 상당히 짧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유이태에 대한 설화는 1980년도에 귀천면 금동리에 사시는 유윤봉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제일 처음 이 유이태 선생에 대한 신의한 의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 11월 21일 날 남상면 그 지하마을입니까? 지하마을에 계시는 이민호 씨로부터 그 유이태의 신의한 의술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이 앞에 제가 조사한 유윤봉 씨에게 조사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앞에 전라도의 총각이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60년째에서 해골에던 그 물을 마시게 해서 병을 치료했다는 그 이야기는 이 책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책에 발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책에 발표되지 아니한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유이태 사랑바위와 관련된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건 이 책에 지금 발표가 안 나왔고 또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야기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유이태는 은하리에 있는 그 서당, 지금을 이야기하면 구행서원
되겠는데 그 구연서원에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에서 원아리, 그러니까 은하리에 있는 그 구연서원까지 가려면 요새 좀 차가 있으니까 금시 왔다 갔다 하고 그렇지만도 옛날에는 그래도 거기 교통이 아주 좋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걸어서 가려면 꽤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가는데 척수대를 지나가야 됐습니다. 척수대를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예쁜 처녀가 한 사람 자꾸 나타나서 유이택에 추파를 던지면서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이택은 그 처녀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끌리기는 했지만도 본체 만취하고 그냥 지나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달밝은 밤에 서당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척수대 근처에 왔는데 역시 그 아가씨가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막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평소에 도련님을 사모해 왔는데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저를 한 번 안아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오늘 밤 도련님께서 제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저는 오늘 밤이 척수대에 몸을 던지어서 죽고 말겠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소녀의 청이 너무나 간절한 것이고 또 처녀의 미호가 아주 아름다웠기 때문에 척수대와 그 하늘의 그 밝은 달, 이런 분위기가 마침내 유이태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사련에 빠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이태가 그 척수대 앞에서 그 처녀를 안았는데 처녀를 안으니까 그 가녀들은 몸에서 아주 향긋한 체온이 유이태의 전신으로 퍼지면서 입맞춤을 하는데 너무나 황홀해서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처녀와 입맞춤을 할 적에 처녀 입에서 구슬이 입속으로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처녀가 그 구슬을 유이태의 입술 속으로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는데 그 황홀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미로운 쾌감 때문에 유이태가 나중에는 유이태가 그 처녀를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처녀와 유이태의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동안에 유이태의 몸이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서당 선생님이 이래 보니까 갑자기 유이태의 몸이 바짝 마르고 얼굴 형색이 아주 마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유이태가 그 처녀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난 그 그 서당 접장님이 구슬이 네 목에 들어오거든. 그것을 처녀 입에 보내지 말고 그냥 그대로 삼키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삼키라.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나한테 다시 오너라 이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이태가 그 서성이 시키는 대로 그 다음 날 밤에 그 처녀를 만났습니다. 몹시 망설였겠죠. 아주 그 처녀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구슬이 입속에 들어올 적에 어떤 황홀한 쾌감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먹을 용기가 엄두가 나질 않았죠. 그렇지만도 그 서성의 아주 지엄한 분부가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그 구슬을 삼켰습니다. 그 구슬을 삼키고 나니까 갑자기 아름답던 처녀가 벚구를 넘지만도
외마디 비빙을 기르고는 아주 흰 백려시로 변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유이태가 스승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네가 화장실에 가서 그 일을 보면 그 구슬이 다시 나올 것이다. 그러나 그 구슬을 네가 깨끗이 씻어서 네가 몸에 지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이태가 그 스승이 말하는 대로 그 구슬을 몸에 지니고 깨끗이 씻어서 몸에 지니고 나서부터 아주 유이태의 그 총명함이 전에보다도 더 아주 밝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알면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아는 그런 아주 총명한 그런 소년이 되었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유이태의 의술이 점점 더 밝아졌다, 뭐 이런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그 천년두의 만년수와 같은 그런 그 이야기, 전라도 총각 그 천년 먹은 그 해골에다가 만년 되는 그 물, 만년 동안 고인 물을 넣은 그건 아주 하늘에 출춘지 효자가 아니고는 그걸 얻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그와 같은 이야기나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전하여지는 그런 설화로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이런 설화나 민담을 통해서 그 현재의 삶에서, 현재의 아주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삶에서 아주 해방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의식이 있다는 것이죠. 민요도 그렇습니다. 민요도 고통스럽니까 힘드니까 민요를 아주 재미있게 지냈거든요. 모소리를 보면 전부 다 남녀간의 성과 관계되는 그런 소리들이 많습니다. 많고 먹는 것, 밥과 관련된 그런 소리가 많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현실 생활의 아주 고달픔, 괴로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노래를 만들었고 이방을 만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이태 설화를 그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이민호 설화로 그 뒤에 있습니다. 그 책 127페이지부터 쭉 보면 131페이지, 3페이지까지 쭉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유이태가 어수를 터득하는 그런 과정이 그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주 밝은 거울, 인간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거울하고 또 그 사침을 얻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이 이민호 씨의 그 설화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좀 길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책을 보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설화를 취재하고 난 다음에 보이는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2004년 11월 10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가 경상남도 문화관광 로드맵 수립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지금 현재 거창에서 발행되는 서경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유이태의 의술과 유적지에 대한 그 언급을 하면서 산청군에서 유이태를 허준 선생의 서석으로 둔갑시켜서 유이태를 산청 사람으로 만들어서 동일보감촌을 조성해서 관광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서경신문 논설에 아주 신랄하게 제가 비난을 했었습니다. 아울러서 거창군 문화관광가에도 직간접적으로 유이태 선생이 허준의 선생이 아닌 거창 사마리 출신으로서 아주 신의한 침수를 터득을 해서 조선 시대 숙종의 의로서
심술에 대한 저서를 남겼고 또한 중국 청고종의 병을 심술로 완치한 그런 공이 있어서 청나라 그 고종으로부터 해석을 받아서 위천면 황산리에 있는 선영의 묘 비석을 조성했다는 설화를 이야기를 하고 유이태의 고향인 위천면 사마리 일원을 유이태 공원으로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7년 5월 28일 역시 서경신문 논설에 거창 문화관광과 공무원들의 분발을 기대한다는 논설의 내용 중 거창인 유이태를 언급하였고 2016년 1월 25일 역시 서경신문 논설에 거창군 문화관광 정책이 있는가라는 논설에서 2회에 걸쳐서 유이태 선생에 대한 산청군의 조작된 사실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27일 거창신문의 논설에서 2회에 걸쳐서 명예 유이태를 기억하는가라는 논설을 2회에 걸쳐 연재하면서 거창군의 그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무관심과 아울러 문화관광 자산이 될 수 있는 신년당 유이태, 동계정원, 갈천 인문과 같은 인물들을 너무 우리 거창군이 무관심 속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닌가 라면서 그 각성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앞서 발표자 여러분들께서 유이태 선생의 그 신의한 행적과 그의 저서 등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으므로 이제 본인은 유이태 선생의 거창의 유적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산청군 생초민에 있는 유이태 선생의 해명국과 생초민 갈정리 산에 있는 유이태 선생의 묘소 그리고 얄팍한 상술로 조성된 유이태 약수터, 유이태 낚시바위, 유이태 동상 그리고 동의보금천에 조성된 유이태 동상과 묘소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신문의 논설에다가 이렇게 유이태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그렇게 그 언급을 했고 근래 와서는 직접 지금 현재도 그분이 요직에 있기 때문에 말하기는 힘듭니다만도 그분이 문화관광과장으로 있을 적에 제가 같은 유치인가 물어보니까 같은 근데 그분은 유이태 선생과 다른 문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내가 유이태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3년 4년 전에 오늘 발표를 하신 유태정 선생님하고 만나서 유이태 선생에 대한 그 유적지라든지 공원에 대한 또는 기행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그 문화관광과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유이태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길이 없겠냐 하니까 그냥 무관심 속으로 흘러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제가 처음에 80년도에 이 유이태 선생의 설화를 발굴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언론에다가 논설을 통해서 이렇게 유이태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적에 거창군에서 조그마한 관심이라도 있었으면 지금 현재 산청군에서 조성하고 있는 동의보감촌이 아마 생겨나지를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창군에서는 제가 그렇게 글로 쓰고 문화관광가에 이야기를 하고 물론 우리 문화원장님도 계시지만도 저작년에 제가 우리 문화원장님한테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이 문화원에서 이런 학술대회를 열어주시니까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거창군에서 이렇게 우리 거창에 있던 이 유명한 분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도 동계 정원이라든지 갈천 인문이라든지 이런 유이태 선생님에 대한 어떤 그런 관광 자료가 한정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평기쳐버립니다. 이게 오늘 거창군의 문화관광 정책입니다. 산청군 함양군에서 보세요. 함양군에서도 한 일개 사무관이 일개 사무 물레방아 축제를 처음 개최했습니다. 제가 계명대학교에 있을 적에 그분은 제 제자였습니다. 계명대학교. 근데 제 이야기를 듣고는 함양군의 물레방아 축제를 문화관광과장으로 있으면서 물레방아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함양군을 아주 관광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에서는 왜 그것이 안 되는지 지금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유이태 선생에 대한 유적지라든지 관광 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좀 더 거창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다른 것도 좋습니다. 뭐 출렁다리도 좋고, 예, 저 남산에 그 뭡니까? 그거 좋고 다 좋습니다. 좋지만도 이런 인물에 대한 유적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거창군이 가지고 있는 보물 아닙니까? 자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거창에 있는 유적지를 좀 살펴보는 것 같으면 우선 사마리가 있겠죠. 유이태 선생이 태어났다고 하는 이 사마리인데, 근데 이 사마리 이 모금도 유이태 선생이 태어난 사마리보다도 유씨들이 지금 창마 거기에 오히려 더 유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오히려 그 사마리에는 초계 정치들이 대성을 이루고 있고 창마에 모금도시 집안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좀 제가 좀 혼란스러운 게 사마리는 지금 장기리에 속하거든요. 장기리에 속하는데 창마에 어떻게 유치들이 많고 사마리에는 초계 정치들이 많은지 그 이유를 제가 조금 알 수가 없어서 유이태 선생의 출생지에 대한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해봅니다. 이건 다른 연구를 저보다 더 많이 하신 유철호 선생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도 그러나 본인으로서 그렇게 왜 창마에 장기리 창마에 모금도 유치들이 많고 특히 거기에 영사정이 있는데 그 영사정은 모금도 유치의 조부이시 어르신 유건 선생이 지었던 정자인데 이것을 후손들이 중수를 했거든요. 근데 유건은 아주 유명한 부입니다. 고려의 충신으로서 고려가 망하고 난 다음에 몇 차례 조선조에서 불렀지만도 출사하지 아니하고 산속에 은거해서 시를 누르면서 금은산에서 시를 누르면서 일생을 마쳤다는 그런 아주 고결한 그런 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과 이같이 유치들 문맥과 장길이 있는 사마마을의 초계 정치들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건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에는 물론 유이태 선생의 10대조 유한이라든지 양녕대군의 송소인 7대조 유기손
그 다음에 정유진한 때 함양군 아니면 황석상선에서 어병장으로 승진하신 고조부 유명계, 그 다음에 나라로부터 효자로서 그 복호를 받은 그 조보, 이런 분들이 태어났던 그런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발에 보면 그 지금 현재 위천중학교, 현재 있는 위천중학교, 그러니까 영국고등학교죠. 거창 영국고등학교 그 터에 옛날에 이 사마리가 그 마을인데 거기에서 유이태 선생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 생가의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만도 현재 영국고등학교 그 터가 유이태 선생의 그 출생지 터가 아닌가 이렇게 전하여 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태 사랑바위 그 설화는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도 그 은하리에 서당에 다녔다 하는데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은하리에 있는 서당은 옛날에는 구현성은 외에는 그 서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서원이 아니고 작은 서당이 아니었겠는가? 서당이 아니었겠는가? 왜 그러냐면 옛날에 서원에는 양반들 집안 자제분들 이런 분들 물론 뭐 유이태 선생도 아주 그 양반 집안이죠. 호족이었죠. 그렇지만도 그 당시에는 큰 벗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은하리 그 구현서보다는 다른 어떤 작은 서당에 그 나가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제 생각이 맞을는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도 그래서 은하리인데 은하리는 구현서원의 아래에 있다 해서 원할인데 그것이 그냥 발음 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원하리로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는 그 수성대에서 비치는 그 물결 그러니까 적수대로 내려가는 물결이 그 냇물의 그 물이 냇가에 그 하얀 돌에 비추어서 은하수같이 그 하얗게 빛이 났다 해서 물하자, 물하자 해서 은하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하리에 있는 서당에 다녔는데 그럴 때 바로 유이태가 그 처녀와의 사랑에 빠지는 그런 곳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이태 사랑바위는 척수대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옛날에 신라 사신과 관련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신라 사신들이 신라 왕궁에 가서 가진 소문을 겪고 제대로 와서 거기에서 척수대에 와서 그 신라 조정에서 받았던 그 수모의 때를 씻었다. 그래서 척수, 근심을 씻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현재 그 척수대는 그 중앙고등학교가 그 첫 이사장이었던 표현태 선생님이 쓰신 그 글이 지금도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여기에 이태 사랑방에 대한 그 안내판이 하나도 없는 것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구주서당, 그게 구현서원이죠. 구현서원은 수성대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보면 관수루가 있고 관수루를 통해서 안에 들어가면 옛날에는 구주서당이 오늘날 구현서원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유이태가 10살 전후해서 사내면 생림촌 신년으로 이주하기 전에
수성대 근처에 있는 서당에 닿았다고 하는 그 서당이 바로 이 구주서당, 그러니까 현재 구현서원이 되겠습니다. 이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철거되어서 현재는 그 위치만 전해지고 있는데 수성대 내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계고택입니다. 동계고택은 뭐 너무나 다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새로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도 유이태가 그 한양에서 의의를 사임하고 그 생가인 산청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성이 있는 거창군 위천에 들렸는데 그럴 때 위천면 강천에 있는 참봉 정중원의 집에서 1714년 8월 15일 추석까지 거기에 머물면서 정중원과 우위를 다지면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중원이 아주 기름머리가 백발이 된 유이태를 바라보면서 세월의 무상함을 노래한 그 시가 지금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동계정원의 그 고택, 그 다음에 침대롱바위, 조금 전에 박성석 교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도 이 침대롱바위는 마을 동남쪽 100m 되는 지점, 그러니까 사마제하고 문학제 건너편에 있는 아주 작은 야타막한 그런 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그 침대롱 바위가 있는데 이 자리는 숙종 때 유이택의 날인 그 침을 국가에서 내린 침을 받았던 자리라 해서 침대롱 바위, 지금은 그냥 침담 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침대롱 바위는 아까 그 뱀이 유이택에 와가지고 이빨에 박힌 비닐을 빼두려고 그래서 그것을 빼주고 나니까 그 뱀이 9개의 은침을 갖다 주었다라는 그런 설화가 전해지고 있는 또 바위가 되겠습니다. 그 2009년 그 산청군에서 발행한 산청의 한의학 전통과 한의학 문화연구 책자에는 유이태라는 이름을 류의태, 그러니까 보조나무 유에다가 떠들자 의태라고 이렇게 바꾸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유이태의 사침에 대한 이야기는 산청에 계시는 윤한거라는 분이 2001년 3월에 구술해준 그 내용이 책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뱀의 입술에 박힌 그 비늘을 뽑아주고 나서 그 뱀으로부터 보호 인사로 은침 9개를 받은 그런 전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산, 이 황산은 지금 거창 신씨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그런 곳이 되는데, 이 황산은 그 유이태의 7대조 유기성 그리고 고조부 유명계 조부 유유도가 잠들어 있는 선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산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산청군에서 발행한 2009년 산청의 한의학 전통과 한의학 문화연구 책자에서는 신년당 유이태 설화를 신년당 류의태 설화라고 바꿔서 기록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거창 위치면 황산을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가산이라고 이렇게 조작을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름제가 있겠습니다. 이 다름제는 산청에 있던 유이태가 조부인 유도에게 문화를 드리기 위해서 넘나들었던 고개라고 하는데, 산청 거천군 월계리하고 위천면 남산리 경계선상에 있는 고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거창군의 유적지가 되겠는데, 그 외에도 이제 이 밑에 보면 산청군 유적지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책자에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땅히 발표를 해야 되지만도 이것은 시간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발표를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는 물론 유이태 선생이 생활했던 그런 거주지로서 여러 가지 사적이 유적이 있습니다. 있지만도 화련서라든지 화련서가 아니고 해물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적이 있지만도 유이태의 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실터라든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조작된 그런 유적지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동상이나 동해보감촌에 조성된 묘란 동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유이태 약수터를 장군 약수를 가지고 유이태 약수터를 만든 이런 것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작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도 이런 것은 제가 언급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생초에 있는 유이태의 유적은 그냥 그대로 잘 보존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동해봉암촌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유이태 유적에 대한 것은 이거는 전부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창군은 유이태의 유적과 설화 그리고 사실적인 행적을 바탕으로 해서 유이태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곡된 유이태 선생의 행적과 신화를 바로잡고 사장된 위천 수성대의 문화예술 축제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특히 유이태의 생가복은 이건 아주 시급한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영국 고등학교가 있지만도 그 앞에 사마리가 영국 고등학교 앞에 건너편에 지금 모든 기업이 있는 이제 사마리 일대가 민가가 있습니다. 하여튼 어디에서 조성이 되든지 유이태 생가는 반드시 복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유이태뿐만 아니라 유이태 선영에는 황산리산 15번지 주변과 이태 사랑바위와 그 밑에는 소나무 숲이 있습니다. 소나무 숲이 있는데 그 소나무 숲 주변을 잘 정리를 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영국 고등학교 옆 로타리에 접해 있는 정한의원 투어, 한의원이 하나 있습니다. 정한의원 투어를 정비해서 거기에다가 한방연구소와 한약재 수집소, 그 다음에 한방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거울이 오르면 수성대 입구에 양쪽 못 미쳐서 그 은하리로 들어가는 수성대 입구로 들어가는 이 맞은편에 보면 거기에 조성된 생가가 하나 있는데 개인집이 하나 있는데 아마 그곳이 그곳에다 제가 몇 번 지나쳐 다니면서 그것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곳에다가 한방 그 유이태 기념관을 만든다든지 한방 수입도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장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계 정원 선생의 고가와 그 벚꽃공원, 이 벚꽃공원 안에 있는 능어정이 있습니다. 이 능어정은 원래 이 자리는 그 금계서원 이해 선생이라든지 이원날이라든지 유한 선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옥된 선생을 그 제외하는 그런 그 금계서원이 있는데 이 금계서원이 있었는데 대원고 때 서원 철편행이 내리면서 금계서원이 없어집니다. 없어져서 그 다음에 정목견의 후손들이 사마리에 있던 그 능어정을 이 벚꽃공원으로 옮겨서 지금 그 건립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벚꽃공원을 새로 정비를 하고 그 벚꽃공원 뒷산에 있는 소행골에 오면 그 소행골 그 올라가면 그 용문고성이 있습니다. 그 성을 새롭게 꾸며서 등산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등산로를 개설하고 특히 유이태 선생이 다녔다는 서당에 있는 은하리의 고가라든지 이런 것을 새롭게 꾸며서 거기에 다시 서당을 만들고 뭐 한방 의원을 만들고 하는 뭐 이런 작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항산마을 앞의 그 넓은 들과 밭, 그 다음에 마을 뒤편의 홍산 그 일대뿐만 아니라 황산마을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아주 조그마한 분지에 아담한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걸 제안골이라고 합니다. 제안골. 그 제안골 뒤편의 농밭과 그 다음에 황산마을에서 저쪽 모동으로 넘어가는 그 넘터 고개가 있는데 그 넘터 고개가 있는 그 산이 아주 야탈막한 그런 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주변에 아까 이 거창에서 자생하고 있는 약초라든지 약초나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런 약재들을 거기에 재배를 해서 약초 생산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이태가 탄생한 사마리 주변을 깨끗이 단장을 하고 그래서 유이태 박물관과 한방교육관, 유이태 기념관을 꾸미고 강청리 동계정원 선생 고택 뒤편 산에 있는 용문고성과 그 다음에 그 마을 그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왕비골이 있습니다. 이 왕비골은 고려 인종비인 공숭태호 임씨의 출생지인데 그 왕비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부원돔이 있습니다. 부원돔은 공숭태호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려 가요 중에 정가정곡이 있죠. 정가정곡 내념이 그래서 하는 정가정곡. 근데 그 정가정곡의 저자인 정서의 처가 그 공숭태호하고 자매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서의 이 매매의 그 아버지인 그 임원우 씨가 살았던 그런 그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원덤이라고 하는데 이 일대를 동계 정원 선생의 고택과 함께
테마가 있는 그런 관광지로 새롭게 꾸며서 초중고등학생들의 교육의장을 신설해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황산마을 그 뒤에 있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야산 거기를 개반마을이라고 제가 걸려와서 알아보니까 그걸 개반마을 또는 계단마을 한데 그 문헌에는 개전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그 다음에 척수대 앞에 그 전망대와 성대 그 다음에 저수지 옆에 있는 그 까막산 까마귀가 많이 서식을 한다 해서 까막산이 있는데 이런 그 일대를 전부 약초 재배지다 생산 그런 걸로 전부 만들어서 한방촌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그 산청의 그 동의보감촌에 한 번 가서 이래 둘러보니까 제가 그 한약재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도 많이 가보고 또 정선 강원도 정선도 이래 가보고 이래 쭉쭉 둘러봅니다. 무주구천동도 가보고 하는데 뭐 무주구천동은 약재가 그 형편없고 그래서 그런 데 있는 그 약재들이 이 산청에 있는 그 약재들과 그 약재들을 비교해 보는 것지만 산청에 있는 약재들은 그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가 그 지리산에서 나온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거짓말입니다. 전부 정성이 강원도에서 내려오는 것이나 아니면 그 금산에 있는 그 약재들을 전부 가져와서 거기서 이래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수량이 얼마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관광객들을 아주 현혹시키는 그런 약재입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 거창에서 생산되는 약재들을 유이태 공원이 조성되고 그래서 거기서 한방 약재가 판매가 되고 아주 자정되는 한방 약재를 판매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태 생가복원 그 다음에 황산 선영의 그 오도 정신 그래서 오도 정신이 깃든 공원을 건립하는 것 그 다음에 서당길 의당길은 서당길 효도길 이 효도길은 생가에서 선행하는 묘소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의길 해서 생가에서 영사정까지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이태 생가라든지 이태 사랑바위라든지 이태 선생의 조상의 묘 선영이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안내판이 설치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 생각합니다. 너무 시간을 너무 많이 지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는 이걸로 마쳐보겠습니다.